저는 한국농내장학회 홍보이사 정종진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한국농내장학회 회장님이신 김태호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농내장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와 임상 경험을 갖추신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여러분께 농내장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예방, 관리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김태호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내장학회 회장 김태우입니다. 3월 9일부터 15일까지가 세계 농내장학회에서 정한 세계 농내장 주간인데요. 이 기간에 전 세계에서 같이 농내장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저희 한국농내장학회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 주간 동안에 여러 병원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강연회도 열고요. 또 남산타워, 부산의 광안대교, 또 여수 돌산대교 등등 전국 각지에서 녹색 등 점등 행사를 하면서 녹내장의 위험성과 녹내장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제가 이제 강연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강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녹내장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녹내장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드리면요. 녹내장은 당뇨 망막병증, 황반 변성과 함께 3대 실명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질환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황반 변성은 연세가 많은 분들에서 발생하죠. 근데 녹내장은 이런 질환들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당뇨 망막병증이나 황반 변성은 설사 이런 질환으로 시력 상실이 아주 크다 하더라도 치료를 함으로써 시력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녹내장은 한 번 잃은 시력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질환들하고도 차별이 되는 그런 중요한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녹내장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우스가 잘 움직이질 않네요. 녹내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시신경이 점점 손상되어 가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정도의 안압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눈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죠. 근데 시신경은 저 뒷부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시신경의 맨 앞부분을 시신경 유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신경 유두부터 시신경이 시작되어서 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온 시각 정보가 시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경이 이제 손상되는 게 녹내장이다라는 거죠. 시신경이 손상되면은 그 시야가 점점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한 백내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백내장은 눈 앞에 있는 이 렌즈가 수정체죠. 수정체가 혼탁된 그런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하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질환이다. 또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도 녹내장이 생길 수 있고 녹내장 환자에서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녹내장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시신경 유두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지금 가리키는 이 정상적인 시신경 유두는 주변에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테두리가 두툼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조금 밝은 부분은 시신경 유두 함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함몰 부위는 작고 주변에 시신경의 테두리, 시신경 태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녹내장이 되면은 시신경 태가 소실이 되고요. 대신에 그 자리가 이렇게 함몰되면서 함몰은 커지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말기에 가면은 이제 그게 더 심화되어서 시신 형태가 아주 조금만 남아 있는 형태, 대부분이 시신경 유도 함몰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시신경 유도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야 결손이 생기게 되는데요. 중간에 보이는 이 시야 검사라는 걸 해보면은 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환자분들이 보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까맣게 되는데 초기 녹내장에는 시야 결손이 약간 있죠. 이런 경우에 실제 사물을 보면은 이런 형태로 어느 일부가 안 보이게 되거나 뿌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말기에 가면은 이 가운데 시야만 조금 남기고 주변 시야가 뿌옇게 되어서 아주 답답한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여기 그림에는 이게 좀 약간 거무추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야 결손이 될 때 초기에는 까맣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좌측에는 정상적인 이제 상황인데 녹내장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우측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 공을 따라서 애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애들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 생활할 때 이걸 잘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야 결손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도 환자분들이 잘 못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말기에 가면은 이게 이제 까맣게 되기 때문에 암흑 세계로 가긴 가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까맣지 않은 상태에서 뿌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이런 증상이 느껴지신다면은 녹내장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야 결손이란 게 꼭 까맣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유도 함몰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면으로 보면은 유도 함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실제로 함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 함몰이란 말을 건강 검진을 받으면은 시신경 유도 함몰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게 됩니다. 녹내장이 있거나 또 의심되는 분들은 그럼 유도 함몰이란 게 이런 말이구나. 녹내장이 의심된다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녹내장이 발생하면 이제 증상이 생기겠죠. 근데 이 증상이 만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진행할 동안에 환자분들이 느끼질 못합니다. 많이 진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증상이 시야 결손, 그다음에 아주 말기에 가면 시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까 시야 결손은 앞서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시야 결손이 어느 부위가 안 보인다. 보통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거는 대비 감도 저하라 그래서 꼭 어느 부위가 안 보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뿌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바깥을 보는 그런 느낌,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미세먼지가 많이 꼈나, 날이 흐린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야 결손이다 이렇게 인지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시야 결손이라고 해서 어느 한 부위가 특정 부위가 딱 안 보이는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옇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시력 저하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 말기에 가서야 일어나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간혹 드물게 이렇게 말기가 아니지만 중심 시야가 결손되면은 시력 저하가 조금 일찍 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녹내장의 대부분인 만성 녹내장일 때의 증상이고요. 아주 드물지만 급성 녹내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혀 종류가 다릅니다. 이름은 녹내장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만성 녹내장하고 전혀 다른데 이런 경우는 안압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하루 몇 시간 사이에 안압이 아주 많이 오르면서 흐리게 보이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충혈이 되고요. 또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픕니다. 그다음에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생겨도 사실 사람이 눈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 눈이 잘 안 보여도 잘 못 느끼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이 안통이나 두통, 오심, 구토 이런 증상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 속이 안 좋은가 또는 뇌에 이상이 있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급성 녹내장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급성 녹내장일 때 이제 눈이 아프다 이러니까 녹내장이면 눈이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녹내장 환자분들 중에서, 만성 녹내장 환자분들 중에서 눈이 아플 때 병원에 오셔서 이제 이게 안압이 높아서 그런 건가, 또는 이제 그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이런 걱정을 하신 거죠. 눈이 자꾸 뻐근하게 아프니까 내 녹내장이 나빠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만성 녹내장에서는 눈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거는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하거나, 또는 눈 표면에 상처가 나거나, 건조하면 또 표면에 상처가 잘 나거든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눈이 아프다고 해서 내 녹내장이 나빠지고 있나 이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눈에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도 눈이 아플 수가 있고요. 아까 급성 녹내장처럼 안압이 갑자기 많이 오르면 눈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 녹내장은 그럴 일이 거의 없다. 드물게 만성 녹내장도 안압이 한 30 이상 이렇게 되면은 눈이 약간 뻐근하게 아픈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거는 근데 30 이상 됐을 때고, 일반적인 녹내장 환자분들이 치료받고 있을 때 안압이 30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눈이 좀 뻐근하게 아프다 하더라도 그거가 녹내장이 나빠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녹내장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높은 안압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이 압력이 높으면은 시신경을 이렇게 압박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아까 이제 시신경 유도를 좀 다른 방식으로 촬영한 것인데요. 시신경을 이렇게 세워놓고 잘라놓은 그런 이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신경 안에는 사상판이라고 하는 시신경을 이렇게 좀 해부학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정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그 사상판의 경계가 이렇게 약간 완만한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압력이 높으면은 이 사상판이라는 게 이렇게 우측에서 보듯이 이렇게 꺼지게 되거든요. 이게 꼭 압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정도의 안압이 되면은 이와 같이 꺼지게 됩니다. 설사 정상 범위에서라 하더라도 이 시신경이 약하면은 이와 같이 꺼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 안압이 높은데도 시신경 이 사장판이 아주 튼튼하면은 좌측처럼 꺼지지 않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안압만 높다 그래서 고안압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높은 안압이다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얼마 이상이면 높냐, 이게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통계적으로는 이 모든 인구를 조사해 보면 약 95%의 사람이 10에서 20 밀리미터 머큐리, 밀리미터 머큐리라는 이런 이제 단위를 쓰는데요. 안압을 측정할 때 10에서 20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분포가 그렇다는 거지, 여기에 있으면 반드시 정상이다, 그리고 녹내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안압이 25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안압이 15, 정상 범위 안에 있지만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압이 정상일 때 녹내장이 생기나? 당연히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 그걸 이제 정상안압 녹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70에서 80% 아주 대부분의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녹내장이 정상안압 녹내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압이 10에서 20이면 아까 정상 범위다, 보통 사람의 95%에 속한다라는 거였지만, 일단 녹내장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는 이게 정상적인 안압이 아니고 그분에게는 높은 안압이 되는 겁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 안압이 정상인데 안압약을 처방했다고 그래서 다음번에 보면은 자기 생각에는 좀 이상하다, 치료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안 쓰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그건 좀 잘못된 이해입니다. 안압이 정상이지만 그분의 시신경은 그 안압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시신경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원래 갖고 있던 안압, 예를 들어서 15라고 하면 15에서 안압이 녹내장이 발생했으면 15보다 대략 한 20% 정도 더 낮춘 안압이 되어야 녹내장이 더 진행하지 않는다,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고 안압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안압이 정상일 때도 안압을 낮추는 게 필요하고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고 핵심적인 치료다. 그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안압 이외에 다른 요인들로 고도근시이면은 녹내장이 잘 발생합니다. 근시일 때는 압력에 의한 손상이 더 취약해져서 발생하는데요. 간혹 이 고도근시 환자들 중에는 시야 결손이 지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 7년간의 기록이네요. 근데 12년과 2019년 사이에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근시 환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시인데 아까 제가 녹내장이 잘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도 근시인 환자 중에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서 멈춰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뭐 복잡한 얘기인데 그 녹내장이 발생하는 이유가 압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근시가 발달하면서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근시 발달이 다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진행하지 않은 그런 형태가 아닐까.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그런 녹내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근시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녹내장 자체가 생기기는 잘 생긴다. 근데 일단 생겼을 때 잘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약간 두 가지 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게 고도근시의 특징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위험 요인들로는 나이가 많다. 이렇게 녹내장은 젊은 나이에도 생기긴 합니다만은 40세 이상이면은 잘 생기고요. 또 60세 이상이면 더 잘 생깁니다. 그다음에 녹내장에 가족력이 있을 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자녀가 녹내장일 때 본인도 녹내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녹내장이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을 때 혈압이 낮거나 편두통이라는 것도 혈관이 수축이 되었다가 이완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두통이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이 있다는 거는 혈액순환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고요. 또 손발이 많이 찬 분들도 녹내장이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잘 생깁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 당뇨가 잘 관리 안 될 때는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게 생기고 그 이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신생혈관 녹내장이라는 이런 다른 종류의 상당히 무서운 그런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갖고 있을 때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특히 나이 40세 이상이신데 아직까지 녹내장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면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녹내장은 검진하지 않으면 발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성 녹내장은 어떤 증상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기에 가야지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초기나 중기에는 전혀 모른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검진하지 않고서는 발견이 안 된다. 그러므로 검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97만 명에서 현재 2023년 데이터로는 118만 명이 되었네요. 그리고 40세 미만에서도 14만 명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나이가 많은 아까 40세 이상이면 물론 많이 잘 생깁니다만은 40세 이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시가 있다든지 또는 혈액순환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좀 이르더라도 검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압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안압이라는 게 뭐냐? 안압은 눈 속의 압력입니다. 근데 그 압력이 어떻게 생기나 그걸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우리 몸에는 항상 어디나 피가 다니죠. 근데 눈 속에는 피가 없습니다. 눈알 속에 피가 있으면은 빛이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 안에는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걸 방수라고 하는데요. 이 방수는 그림에 보이는 모양체라는 데서 생성이 되어서 이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동공 밑으로 나와서 여기가 전방이라고 하는 데인데 전방을 지나서 섬유주라는 하수구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이런 순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마치 혈액이 우리 몸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듯이 방수가 눈 속에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섬유주가 막히고 방수가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러면은 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빠져나가는 여기에 이제 일종의 각이 있죠. 각. 수학에서 얘기하는 뭐 각, 삼각형 할 때 각인데 그 각이 이렇게 이걸 전방각이라고 합니다. 이 전방각이 섬유주까지 잘 방수가 갈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거를 개방각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걸 폐쇄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개방각입니다. 방수가 나와서 여기 섬유주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개방각인데 어떤 사람들은 홍채가 이렇게 불룩 솟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홍채가 각막하고 다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면은 방수가 갈 수가 없겠죠. 빠져나가지는 못하죠. 이런 경우를 폐쇄각이라고 합니다. 녹내장이 있는 분들 중에 개방각이냐 폐쇄각이냐 이런 것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개방각, 폐쇄각의 개념은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다른 양상이고 또 치료법도 달라서 이제 그 안과 전문의들은 다 항상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녹내장을 이렇게 몇 가지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전방각에 따라서 개방각 녹내장이다. 또 폐쇄각 녹내장도 있겠죠. 그러면. 네, 근데 이 개방각 녹내장에는 안압이 높은 녹내장이 있고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있습니다. 안압이 정상이면 정상 안압 녹내장. 아까 우리나라에서 70 내지 80%의 환자가 정상 안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개방각 중에도 안압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방각인데 어떻게 안압이 높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열려 있는데 섬유주가 막혀 있습니다. 섬유주라는 거는 그물망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에 그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많이 끼면은 배수가 안 되죠. 물이 안 내려가듯이 섬유주 그 망에 찌꺼기가 많이 끼면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전방각은 열려 있지만 개방각이지만 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고안압 녹내장이다, 고안압 녹내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두 가지 경우는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요. 또 진행이 느립니다. 고안압일 때, 안압이 높을 때 30, 40 이럴 때는 진행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만은 대략 20대 정도에서도 안압이 20대만 하더라도 고안압이긴 하지만 진행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서 환자분들이 그 진행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중기에는 약간 흐리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책을 볼 때 글자 어느 부위가 안 보인다. 책 중에 한 줄이 다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부위가 빠져 보인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정말 시야 검사하면 말기인데 본인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따라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고 어쨌든 말기가 되면은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고 이 중심까지 침범이 되면은 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녹내장 말기가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기가 많은데요. 손자 손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상안압 녹내장 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거다라고 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상당히 흔하고요. 동양인에서 흔한 형태입니다. 서양에서는 좀 비교적 적지만 서양에서도 정상안압 녹내장이 있습니다. 안압이 정상이지만 그 환자분한테는 높은 안압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장애가 있거나 또는 그 시신경 주위에 염증이나 면역 체계 이상이 있어서도 생길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나머지 두 원인, 혈액순환과 면역 체계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법이 아직 확실하게 확립된 것이 없고요. 안압을 낮추는 것만 확실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안압 녹내장에서도 안압을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갑자기 안압이 오르면서 충혈도 되고 두통, 오심, 구토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눈을 거꾸로 엎어놓고 환자를 눕혀놓고 촬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이 지금 위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홍채가 이렇게 불룩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방각이 닫혀 있는 거죠. 근데 이 전방각이 닫히는 게 사실은 방수가 어디서 막히냐면 이
저 동공에서 막힙니다. 홍채가 밑에 있는 수정체하고 너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여기서 방수가 못 빠져나가는 건데, 이해하기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 막히는 곳은 여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른 형태로 막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제일 흔한 경우고, 이럴 때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이제 오게 되겠습니다. 아까 당뇨가 있으면은 당뇨 망막병증 또는 고혈압 있을 때 망막 혈관 폐쇄, 이렇게 되면은 눈 안에 신생혈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원래 홍채에는 이런 빨갛게 지금 이렇게 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자라 있죠. 이런 혈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생긴 게 지금 비정상인 거거든요. 이런 혈관이 섬유주를 막아요. 오른쪽에 보면 아까 섬유주가 그물망처럼 생긴 하수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그물망에도 이렇게 혈관들이 자라 들어가고 혈관 옆에 또 어떤 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섬유주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고, 이런 녹내장은 아주 매우 위험한 녹내장이고 실명에 가는 수년 안에 실명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또 포도막염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눈 속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걸 포도막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도 그 염증 때문에 방수가 지나가는 길이 막히거나 또 섬유주가 막히거나 해서 안압이 올라가고, 이때도 심한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스테로이드를 또 오래 썼을 때,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여러 진료과에서 쓰는데, 내과에서 예를 들어서 신장이 안 좋다든지 또 피부과에서 아토피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거든요. 안과에서도 포도막염이 있다 이럴 때 스테로이드 오래 쓰고, 예전에는 충혈될 때도 스테로이드를 썼었어요. 그리고 약국에서도 이거를 그냥 처방 없이 팔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분들이 그 충혈됐을 때 이 스테로이드 약을 넣으면 충혈이 쫙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빨 같은 눈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 스테로이드 녹내장이 상당히 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약사님들도 이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면 녹내장이 온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환자분들이 막 사서 가도록 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병이 있어서 저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먹고 있다라든지, 안약을 지금 쓰고 있다라든지, 또는 아토피 때문에 피부과 연고를 얼굴에 바른다, 오랫동안 발랐다, 이런 경우는 꼭 안압 측정해보고 시신경이 손상되지 않았나 봐야 됩니다. 제 환자 중에 고등학생인데 별 생각 없이 스테로이드 오래 써가지고 거의 실명이 돼서 온 환자도 있습니다. 그 고등학생인데 완전 실명은 아니지만 거의 실명이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주 위험한 거죠. 또 거짓비늘 증후군이다라는 게 있는데요. 눈 속에 이게 지금 홍채를 찍어 놓은 겁니다. 홍채하고 수정체인데 보면 이렇게 하얀 테두리 같은 게 보이고, 이 홍채 저 동공 주변에도 꼭 밀가루를 묻혀 놓은 것 같은 그런 가루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 느낌이 나는데, 이걸 거짓비늘 증후군이다라고 하는데, 이때도 안압이 잘 상승하고, 이런 경우에도 녹내장이 예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진행이 빠르고 치료도 잘 안 되고 수술도 잘 안 되고 하는. 근데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수술 받고 하다 보면 수술해도 경과가 안 좋고, 물론 이런 게 없어도 수술해서 경과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그 수술한 의사가 원망스럽고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거짓비늘 증후군은 누가 수술해도 수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 자체가 아주 나쁜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내장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안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안압을 재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진단을 위해서 측정을 하고요. 안압이 정상이라도 녹내장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 사람의 안압이 현재 얼마인가, 이걸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치료하고 나면 얼마나 내려갔는가, 또 그 다음에 들쑥날쑥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안압은 처음부터 재고 또 진료하고 치료받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이런 안압계들이 존재하는데, 이 골드만 안압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안압계고요. 근데 이게 좀 측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좀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비접촉 안압계나 리바운드 안압계 이런 거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이것도 뭐 전혀 엉터리는 아닙니다만은 골드만 안압계에 비해서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고 특히 각막이 두꺼울 때는 각막의 그 두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두꺼운 사람도 있고 또 라식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각막이 얇아지는데 이럴 때는 이런 안압계들이 잘 맞지 않는다. 각막이 얇을 때는 골드만 안압계도 좀 보정을 해줘야 되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더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리바운드 안압계라는 게 그거는 요새 그 개인 휴대용으로도 나와서 이게 안압을 이렇게 측정해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그럴 때 사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측정하면서 내 안압이 어떻게 변하나 이렇게 측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막 두께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는데 각막이 두꺼우면은 이 안압의 측정 원리라는 게 뭐냐면 안압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평평할 때 그 평평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압력, 우리가 얼마의 압력을 가해 줘야 되나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각막이 두꺼우면은 눈 속에 압력이 이렇게 높지 않아도 각막 자체가 이렇게 단단해서 그걸 누르는데 압력이 많이 소모되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게 측정이 되고요. 반대로 라식 수술을 하신 분들처럼 각막이 얇은 경우는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라식을 수술하신 분들이 안압이 12다. 근데 각막이 한 400 마이크로밖에 안 된다. 이럴 때는 그 안압이 다른 사람들로 치자면 한 4 정도 더 높은 12가 아니라 16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시신경이 손상된다고 했으니까 시신경을 또 관찰해야 되겠죠. 시신경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시신경 유두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식의 사진을 찍으면은 지금 이 부위가 시신경 유두인데요. 그 유두로 들어가는 그 신경 섬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망막 신경 섬유라고 하는데 망막에 있고 시신경으로 가면 시신경 섬유가 되는 건데 그런 결손이 생기면 이 화살표 사이처럼 이렇게 거무줄이하게 이게 녹내장인데 이런 식으로도 시신경이 손상이 됐나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거를 좀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OCT라는 겁니다. 뭐 OCT는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촬영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간혹 그 CT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뇌나 다른데 가슴이나 이런 데 CT 찍죠. 엑스레이 가지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가지고 찍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검사를 할 때 좀 거부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엑스레이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 빛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엑스레이와 같은 그런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 찍어도 전혀 위해가 없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방각이라는 게 아까 있다고 했고 그 개방각이냐 폐쇄각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압이 높을 때 이게 개방각인가 폐쇄각인가 보기 위해서 이런 OCT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이는 거는 이 각이 이렇게 넓은 개방각이고요. 우측에는 이게 홍채가 들리면서 그 섬유줄 쪽에 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폐쇄각이죠. 이런 검사도 있습니다. 같은 OCT지만 이거는 전방을 보는 그런 검사다. 시야 검사를 또 해야 되겠죠. 시야 결손이 생기니까 또 시야 결손이 진행하나 이렇게 관찰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런 통 안에서 얼굴을 이제 대시고 빛이 보이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손에 잡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는 거죠. 반응이 없을 때 이제 그게 까맣게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직 그렇게 심한 결손이 있지는 않고 경미한 아주 초기 녹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초기 녹내장이 진행하면은 이렇게 시야 결손이 이제 많아지고 또 위로 보면은 여기 아주 말기죠. 이러면 이제 거의 실명이 된 거죠. 또 OCT 엔지오그래피라 그래가지고 시신경으로 가는 그 혈관을 보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경 혈류 순환이 잘 되나라는 걸 보는 그런 기법도 있고요. 녹내장이 있다 보면 검사를 자꾸 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시야 검사도 하고 또 OCT도 하고 전에 했는데 왜 또 하냐. 근데 이게 자꾸 나빠지나. 녹내장은 치료하면서 진행이 되나 안 되나를 보는 게 이제 의사들이 하는 일인데요. 만약에 나빠지면은 치료를 또 더 늘리는 거죠. 안압을 예를 들어서 16이었던 사람이 14가 되어 있었는데 검사를 했더니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된다는 말은 시신경이 더 손상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시야 결손이 더 진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안압을 더 낮추기 위해서 약을 증량할 수 있겠죠.
검사를 얼마나 자주 하냐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안압이 높고 진행이 빨리빨리 일어날 위험이 있는 사람은 자주 하겠죠. 근데 굉장히 이미 안정이 됐어요. 최근에 6개월 사이에 6개월 간격으로 한 3번 했는데 아무런 진행이 없다. 뭐 이럴 때는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겠죠. 이분은 이제 진행이 잘 안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녹내장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녹내장을 이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시야결손이 이렇게 점점점 진행해서 실명에 이르게 되는데요. 치료를 함으로써 이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간혹 진행이 정말 멈추는 수도 있지만 완전히 멈추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진행할 사람을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게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때 나이가 70세였다. 천천히 진행해서 이 정도 진행이 됐는데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 그러면 성공적인 치료입니다. 진행이 되긴 됐지만 100세일 때 이 정도 시야 결손이 있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시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이 혼자서 잘 거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죠. 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신경은 자연 감소됩니다. 우리 뇌도 나이가 들면 조금씩 뇌세포가 줄어들죠. 시신경도 뇌의 일부이고요. 시신경 섬유도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상태로 그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보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관리하면 성공적인 치료가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 이때 나이가 75세다. 이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 볼 수 있나? 이거는 어느 녹내장 하는 전문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치료한다 하더라도 자연 감소분에 의한 진행 또는 녹내장 자체 어느 정도의 진행 때문에 실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치료하고 환자분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할 때 그거는 아직 말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럴 때 잘하고 있어야 되고 증상이 느껴진 다음에 치료를 열심히 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증상이 느껴질 때는 거의 이 정도 됩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은 이 정도에서도 이렇게 이상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분도 있지만 좀 이렇게 감각이 둔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이상할 때 치료 시작하면 늦다는 거죠. 그래서 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하고 치료를 일찍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안압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혈액순환이 안 될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랬죠. 그럼 혈액순환 개선하면 좋겠죠. 또 안압이 정상인데도 시신경이 손상된다. 될 수 있다. 시신경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시신경을 강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치료 방법이 되겠죠. 그거를 시신경 보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안압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녹내장이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 즉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 결손이 진행하는 걸 억제하는 것이 녹내장 치료의 목표이고요. 안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안압을 얼마나 낮춰야 되나 이게 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많이 달라서 답이 없고요. 그러나 일단 녹내장이 발생했으면 처음 안압의 한 20에서 30% 정도 하강을 목표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이제 20%면 20이었으면 16 정도 되겠죠. 30%를 잡으면 14가 되겠고 대략 이 정도로 떨어뜨려 놓고 조금 이제 검사를 합니다. 시야 검사, OCT 이런 걸 하다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더 낮추죠. 처음부터 왕창 낮추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안압약은 다른 약하고 다르게 약을 쓰면 굉장히 눈이 불편합니다. 약을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보다 눈에 이물감도 생길 수 있고요. 넣을 때 따갑기도 하고 또 충혈도 잘 되고 눈이 건조하게도 되고 이래서 그냥 실제로 생활하실 때는 더 불편해져요. 다만 그 시신경이 자꾸 손상돼서 나중에 못 보게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약을 많이 쓰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조금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고 검사를 하면서 시신경 시야 검사를 하다가 진행이 되나 안 되나를 봐서 또 자꾸 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약을 갖고 시작을 하고요.
약이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근데 약도 아까 조금 전에 불편하다고 그랬죠. 부작용이 있지만 사실 다른 치료보다는 부작용이 적다. 근데 이제 약을 충분히 썼는데도 안압이 잘 안 떨어진다. 또는 있는 약을 다 썼는데 자꾸 시신경이 더 손상된다. 이런 경우. 또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도저히 약을 쓸 수 없다. 이럴 때는 레이저 치료나 수술 치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레이저나 수술에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녹내장 약은 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약 중에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약도 있고 또 시신경을 보호한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압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른 원인도 약간의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약은 지금 녹내장 약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또 아마 더 있을 건데 일단 이렇게 사진을 모아서 이제 찍어 놓은 건데요. 사실 약의 이름은 다르고 많긴 한데 약의 그 성분을 갖고 따지면은 대개 한 4가지 카테고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이 엄청 많다, 굉장히 많다라고 또 하기도 어려운 게 녹내장 약들입니다. 근데 그 어떤 약이 좋은가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써봐야 압니다.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약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 약이 모든 사람한테 잘 맞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좀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어떤 분은 전혀 효과 없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부작용이 아주 심한 분도 있고 부작용이 다 모든 분들한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 그래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약만 쓰면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약을 일괄적으로 뭘 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써가면서 안압이 얼마나 떨어지나 부작용이 없나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고 대부분 한 달 안에 오시라고 하죠. 그래서 보고 약을 또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까 레이저 치료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폐쇄각 녹내장일 때는 이 동공에서 아까 이 동공에서 방수가 못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방수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하나 뚫어줍니다. 실제로 구멍을 뚫어놓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동공 폐쇄가 있더라도 안압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이거는 폐쇄각 녹내장일 때 쓰는 치료법입니다. 이런 레이저 치료도 있고요. 또 개방각 녹내장일 때 하는 레이저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이런 레이저 치료도 있습니다. 이 섬유주란 게 아까 제가 그물망처럼 생겼다 그랬죠. 이게 물 빠져나가는 하수구 섬유주인데요. 여기다가 레이저를 이렇게 쳐놓으면은 이렇게 이 조직이 이쪽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이게 쭉 늘어져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그 그물망이 넓어지는 거죠. 그물의 간격이 넓어져서 물이 쉽게 방수가 쉽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레이저 치료도 있습니다. 약을 쓰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밤에 한 번 넣는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밤에 넣어야 되냐?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이제 처방을 하는데요. 저희 의사들이 QHS 그러면 자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자기 전에. 근데 저녁에라는 영어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QHS 이렇게 써놓으면 약사님들이 설명할 때 자기 전에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넣고 나서 바로 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 전에 넣으려고 누워 있다 보면은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빼먹는 못 넣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녁에 넣으시면 됩니다. 저녁 시간에 뭐 7시 이후 뭐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냥 그럴 때 생각나실 때 넣고 그 이후에 몇 시간 동안 다른 활동 하시다가 10시, 11시에 주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밤에 넣는 게 아니라 저녁에 이 실험할 때 8시에 넣었을 때 밤에 넣는 약들이 24시간 안압 조절이 제일 잘 되더라. 이런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저녁에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녁에 넣으시면 됩니다. 하루 2번 넣는 약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간격은 12시간 간격을 약효가 12시간 가니까 12시간으로 하시면 되고 7시, 7시 그러니까 아침 7시, 저녁 7시 이게 좋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자기 생활 패턴이 나는 6시가 좋고 저녁 6시가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 근데 아침에 6시에 넣었는데 나는 저녁에는 8시에 돼야지만 퇴근이 돼서 집에 온다.
뭐 꼭 그렇게 해서 8시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1-2시간 정도 차이 나도 상관없으니까 거기에 너무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녹내장 약을 한번 쓰면은 계속 쓰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녹내장 약에 중독이 되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속 쓰는 거는 맞지만 중독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쓰는 이유는 녹내장 자체가 완치가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약을 썼다라는 거는 녹내장이 있거나 또는 진행했다라는 거죠. 진행해서 약을 써서 컨트롤하는 거고 만약에 약을 안 쓰면 다시 또 진행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만약에 약을 쓰다가 안 쓰면 어떻게 되냐. 그냥 녹내장이 진행될 뿐이지 썼다가 안 썼기 때문에 더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간혹 이게 쓰다 보면은 녹내장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60세 때 이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지금 연세가 90이 됐다. 근데 아직도 초기에 불과하고 최근에 또 진행도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끊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뭐 150세까지 살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100세 안에 돌아가시니까 또는 그 건강 상태가 다른 데가 안 좋아서 이제 한 5년 이상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가족들이 생각할 경우에 지금 초기 녹내장이고 안압도 원래 많이 높지 않은 정상 안압 녹내장이었고 최근 2-3년 사이에 거의 진행이 없다. 이럴 때는 끊어도 돌아가시는 때까지 본인이 아무런 불편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약도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충혈되거나 따갑거나 그다음에 속눈썹이 자라는 그런 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 주변이 좀 이렇게 착색이 돼서 거무추리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눈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좀 신경 쓰이는 분들도 있고 또 같은 약을 써도 그런 부작용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알러지가 생기면 가려울 수도 있고 졸리는 약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혹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부정맥을 악화시키거나 또 천식이 있는 경우에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부정맥이 있거나 천식이 있는 분들에 해당되고 건강한 사람에서 부정맥이나 천식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약이나 레이저로도 안 될 때 녹내장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은 이제 섬유주 절제술,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 이런 다양한 수술 기법들이 있습니다. 섬유주 절제술이란 거는 지금 보면은 여기 사각형으로 이렇게 흐무리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실로 꼬매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 사각형으로 포를 뜨고 그 안에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구멍을 뚫고 다시 이 포를 덮어서 물이 이 포 사이로 스며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섬유주 절제술이고요.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장치를 눈 안에 넣고 요 튜브를 전방 안에 이렇게 넣어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여기서 우리 주변 조직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그런 수술이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이고 실제로 수술해 놓으면 이런 튜브가 있고요. 아까 그 몸체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으면서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서 여기까지 물이 나온 다음에 이런 조직으로 스며 들어가면서 안압이 조절된다. 그런 거고. 최근에 채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요만한 조그만 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관을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 관을 따라서 또 물이 나와서 방수가 나와서 안압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수술하면은 처음에는 대부분 안압 조절이 잘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간혹 안 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데 이게 뭐 백내장 수술이나 라식 수술처럼 아주 결과가 딱 예측되는 그런 수술이 아니고 상당히 그 결과가 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안압 조정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한 번 하면 딱 끝나는 거지만 녹내장 수술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물이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는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약간 그 아까 포를 떠놓은 걸 꾸며줘야 될 수도 있고 또 물이 안압이 생각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포를 꾸며놨던 거를 이렇게 실을 끊어가지고 포를 좀 헐겁게 해서 물이 또 잘 나오게 하고 이런 조정이 필요한 뭔가 뒷손이 많이 가는 그런 수술을 드립니다. 녹내장 수술이라는 게. 그래서
녹내장 수술을 하시면서 많은 기대를 하시고 하실 텐데 하고 나서 또 수술한 의사가 뭘 더하자 하실 때 그걸 실망하실 일이 아니고 이 수술은 원래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절이 잘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섬유주 절개술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이 그 흉이 생기면은 상처가 생기면은 그걸 다시 아물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뭔가 손상이 생기면 저절로 아뭅니다. 우리 손을 칼로 째놨다고 할 때 병원에 가서 꼬매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살이 다시 붙어요. 그 붙는 것 때문에 아까 섬유주 절제술이든 방수 유출 장치든 다 조직이 다시 엉겨 붙으면서 방수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압이 세월이 가다 보면 올라가고 그거를 이제 뭐 니들링이나 이런 그렇게 부르는 치료를 가지고 다시 개통을 시키는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면 다시 또 처음부터 섬유주 절제술을 하든 방수 유출 장치 삽입을 하든 이런 식의 수술을 또 다 하게 되고 그래서 평생 살면서 5번, 6번 뭐 이렇게 수술을 받는 그런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면은 이 녹내장 수술은 하고 나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조정이 자꾸 필요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라도 또 막히면은 또 손을 봐야 되고 결국은 손을 봐도 안 되면은 새로 또 수술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녹내장 치료가 아직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째가지고 꼬매고 하면 난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안압이 너무 과하게 떨어져도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술은 안압만 낮추는 거지 시신경 손상이 된 거를 되돌리지 않습니다. 시야 결손이 된 거를 다시 시야가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수술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녹내장은 수술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녹내장 수술을 하네? 그렇죠. 하죠. 하는데 이거는 안압을 떨어뜨리는 수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녹내장 수술이 없다고 하던데 왜 수술하죠? 이렇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수술은 그래서 이렇게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수술해서 보는 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젠가 다시 안압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약으로 되기만 하면 굳이 수술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수술하고 약을 다 끊었다던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드물게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그 체질이 조직이 다시 생성이 잘 안 되는 흉이 잘 안 되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하는 게 좋고 근데 이 수술에서 안압이 더 잘 조절되잖아요. 그러면은 안압이 조절 안 된 경우에 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력 여부가 좋습니다. 이제 시야 결손이 막 진행하던 게 천천히 가기 때문에 장기간 놓고 보면 좋은 거죠. 녹내장 환자들이 지키면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빠지나 안 나빠지나 자꾸 체크하시고 녹내장이 되면은 실명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엄청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대학 교수이신데 대학을 이제 관두려고 한다. 아주 초기 녹내장 환자인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녹내장 환자분들이 겪는 이 심리적 고통이 이렇게 크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런 초기 녹내장 환자분들은 하던 거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거리낄 것 없어요. 막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에 무슨 이렇게 논문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잘 조절이 되고 있던 녹내장 환자분들이 갑자기 나빠지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보면은 배우자 상을 당했거나 뭐 사업이 망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흔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잔다. 불안해서. 이런 경우에 보면은 잘 나빠지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내장 별거 아니라고 초기 녹내장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더 나중에 경과가 좋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언제 못 보나 막 불안해하고 하면 진짜로 못 보는 시점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야채, 과일 섭취하시는 게 좋고 수면을 잘 취하시는 게 좋고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낮에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하면은 밤에 잠도 잘 오고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잘 안 쌓이고 금연이나 절주, 네, 담배는 안 좋고 술은 약간 드셔도 돼요. 아예 한 모금도 마시지 마라 이런 정도 아니고요.
넥타이를 세게 매면 안압이 올라간다 이런 설도 있긴 한데요. 이거 경미한 정도고 뭐 너무 진짜 꽉 졸라 매지 마시고. 근데 뭐 넥타이를 그렇게 꽉 졸라 매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허리띠도 그렇고. 근데 너무 조이지 않게 이거는 그냥 뭐 그렇다라는 거고 너무 막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운동할 때는 유산소 운동 하시면 좋고요. 누워서 엮기를 막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좋지 않고, 그러나 가벼운 정도로 근력 유지를 위해서 하시는 거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그냥 그렇다라는 거지 너무 막 여기에 마음 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는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요. 스트레스 지수도 낮추고 안압이 들쑥날쑥한 것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하는 거는 전혀 손해볼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무거운 거 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내시는데 그렇게 하실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 한국농내장학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농내장 이해하기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은 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또 질문도 올려놓으시면은 또 이렇게 바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좀 시간이 지나면 답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내장 전문 병의원, 저희 농내장학회 회원이 이제 거의 300명에 육박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병원들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농내장 전문이구나. 이것도 아실 수 있고, 그래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농내장을 보통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증상이 처음부터 없거든요. 처음부터 증상이 있으면 누구든지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 받겠죠. 근데 거의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수도 있어서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농내장일 수가 있고, 한 번도 농내장 검사를 안 해보셨다면 해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농내장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진하시고, 또 농내장이 의심된다고 건강검진에서 받으셨던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도 농내장으로 진행하지 않나 이렇게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늦게까지 강의 들어주시고 또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쭉 말씀드렸는데요. 그 농내장에 대한 좀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거는 일반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농내장 환자분들께서 저의 얘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진료받고 계시는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가 무엇인지 그거를 이렇게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농내장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농내장 체크를 해보지 않으셨다면 농내장 검진을 꼭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